파마로그 에피소드 5에서는 콕스1 효소와 콕스2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콕스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분자 설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의 대표 선수격인 셀레콕시부와 로페콕시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엔세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약들은 콕스1 효소와 콕스2 효소를 둘 다 억제를 합니다. 그 결과 염증은 잘 잡죠. 문제는 뭐냐? 콕스1 효소까지 같이 억제를 하니까 위장 점막이 약해져서 위출혈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래 복용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콕스1이라는 효소는 우리 몸에 원래부터 늘 발현되어 있는 효소입니다. 기능은 위장을 보호하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콕스2 효소는 염증 자극이 있을 때만 생겨서 통증, 열, 붓기 같은 걸 일으키는 PGE2나 PGI2 같은 걸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기존 엔세이드는 콕스1 효소까지 같이 막아버리니까 위장 출혈이나 신장 손상 같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러면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면 염증은 잡고 위장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콕스2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 분자를 설계하려면 콕스1 효소와 콕스2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콕스1 효소와 콕스2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콕스2 효소는 콕스1 효소보다 활성 부위 입구가 더 넓고 깊고 게다가 사이드 포켓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인 엔세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아서 콕스1, 콕스2 효소 둘 다에 잘 혈합하지만 선택적 콕스2 억제제 약물은 일부러 크기가 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겨사스를 크게 해서 콕스2의 넓은 입구와 사이드 포켓에서는 잘 맞는데 콕스1의 좁고 얇은 입구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설계된 거죠. 완전한 선택적 콕스2 억제제가 나오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선택성을 높여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록시캄이나 멜록시캄입니다. 피록시캄은 기존 엔세이드보다 콕스2 효소 쪽 선택성이 좀 높아서 위장 간 부작용을 약간 줄였고, 멜록시캄은 여기서 구조를 더 개량해서 선택성을 높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스1 억제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어서 위출혈 위험은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셀레콕시부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셀레브렉스라고도 하죠. 1998년 세계 최초로 승인된 콕스2 선택적 억제제입니다. 기존 엔세이드는 콕스1 효소까지 억제해서 위장 출혈이 문제였는데 셀레콕시부는 콕스1 효소는 건드리지 않고 콕스2 효소만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 안전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성 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항염증제다 라고 불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페콕시부, 즉 바이옥스는 셀레콕시부 경쟁 제품으로 나왔는데 콕스2 효소만 더욱더 강력하게 억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콕스2 효소만 더 억제하면 염증은 잘 잡히는데 같이 줄어드는 PGI2 덕분에 혈관이 덜 확장되고 콕스1 효소 활성은 그대로라서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는 트롬복산 A2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결과 혈관은 좁아지고 혈소판은 더 잘 뭉치니 혈전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고용량 그리고 적응증을 넓게 잡는 바람에 리스크를 더 크게 키워버렸죠. 결국 심혈관계 부작용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2004년에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바이옥스는
지금도 최대 의약품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셀레콕시브는 사용 범위를 좀 더 제한해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셀레콕시브와 로페콕시브를 비교해 봅시다. 셀레콕시브는 1998년 출시 이후 연 매출이 30억 달러가 넘을 만큼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표 임상 연구인 클래스 스타디에서도 기존 엔세이드보다 위장 출혈 위험이 낮다는 게 확인됐고 심혈관계 위험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었죠. 이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지금은 제네릭으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 바이옥스는 머크사에서 1999년 내놨는데 연 매출 25억 달러까지 찍으며 콕스2 시장을 점령했죠. 하지만 대표 임상 연구인 비거 스터디에서 위출혈은 확실히 줄었지만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간 게 드러났고 결국 2004년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로 퇴출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콕스2 효소만 억제하면 부작용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역설로 돌아왔죠. 위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걸 의약품 설계의 복잡성이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완벽한 선택성은 아직도 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엔세이드로부터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의 등장, 그리고 셀레콕시브와 바이옥스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떤 한계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좀 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완벽한 약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따라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파마로그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약 이야기부터 놓치기 쉬운 의약품의 역사와 작용 기전까지 쉽고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